네, 반갑습니다. 네, 차원준 윤영현 선생님의 발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현 쌤 주제를 보고 사실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생성형 AI 막 폭주하면서 오히려 저도 그래, 이제 그냥 아예 차라리 쓰지 않도록 해야겠어. 내 수업에서는 애초에 안 하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의 제목 주제를 보니까, 크리티컬 띵킹을 포스터할 수 있다니. 그래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차원준 선생님께서는 오늘 또 이 초등 교육에 어떻게 또 참여를 더 아이들을 시킬 수 있을지 또 근본적으로 또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항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두 분의 발표가 몹시 기대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비판적 사고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의 질문 활동 수업 설계 원리 개발이라는 어, 논문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개인 이제 소개를 맡게 된 일단 윤영현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일단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자면요. 요 연구는 사실 차원전 쌤과 이제 같이 페어가 되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이 대학원에 수강하던 과목에서 조별 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논문까지 발전을 해서 출판이 된 것이고요. 감사하게도 그 논문을 읽어주시고 발표를 제안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약간의 다음 순서를 위한 에피타이저 정도로 네,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 기반으로 질문 활동을 어, 설계하는 설계 원리를 개발한 것인데요. 사실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쭉쭉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생성형 AI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할루시네이션이나 여러 가짜 정보들 그리고 더 악용되어서 딥페이크로 이어지는 그런 범죄들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보를 체크할 때 느 정도 저희가 능력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너무 교묘해서 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저희가 구별하는 능력을 더 키워야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저희 작게 사진을 넣어놨는데 여러 가지 사진으로 대도 되는 요 밈을 아시고 계신가요? 얘가 이탈리안 브레인워시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시작이 사실 저희가 이제 세대별로 요 AI와 진짜를 구별하는 능력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서 요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어, 조금 떨어지다 보니 새 세대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게 이 이탈리안 브레인랏 밈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저희가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컨텐츠에 둘러싸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들어낸 거짓을 혹은 AI 컨텐츠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정보를 잡아내려면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 종합, 다른 정보랑 충돌하는 점이 없는지, 이 정보와 다른 정보가 충돌한다면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도 비판적 사고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의문 제기, 증거 검토, 편향 확인, 결론 도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의문 제기 부분을 집중하시면 결국에는 저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활동이 의문 제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 공감되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이 비판적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고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에게 저희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그 양상을 보더라도 프롬프트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저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질문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질문에는 어, 맨 처음에 컴포넌타이저로 이게 의문사를 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잖아요. 저희가 프롬프트를 만들 때도 요구하는 것을 자세하게 넣어서 기술한단 말이죠. 그리고 때때로는 그것이 물음표 형태로 질문의 형태로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도구에게 제대로 질문을 하려면 이 비판적 사고를 장착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질문 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 AI 도구를 활용할 때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이 이제 저희가 이제 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그러면 어떻게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 연구가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축, PBL과 질문활동, 생성형 AI 도구를 바탕으로 설계 원리를 10가지 정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PBL 얘기를 하면요. PBL을 한 축으로 넣은 것은 이 어느 정도 실천성을 기대하면서 학생들이 실생활에 이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것에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PBL을 한 축으로 잡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론적 배경, 진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비판적 사고 성향에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에드테크에서 발표할 때는 이윤재 쌤께서 기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요. 이 부분을 학자들은 많이 비판적 사고 기능과 성향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공부를 잘해야 공부에 흥미가 생기냐, 아니면 공부에 흥미를 붙이면 어느 정도 공부가 따라오느냐, 요 둘 중에 저희는 일단 성향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렇게 뭔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질문하고 약간은 의심하는 그런 성향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성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있더라도 성향이 없으면 사고 기능이 발현되기 어렵다라는 연구 결과 여러 가지 인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PBL은 저희 비판적 사고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실생활과 연계되어서 비구조적인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PBL인데 비구조적이라는 것에 정의상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냥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PBL이라는 그런 점에서 착안하였습니다. 그래서 PBL 중심으로 저희가 수업 진행하고 원리를 개발한 것이고요. PBL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저희가 PBL에서 협력을 할 때 보통 이제 동료와 협력을 많이 해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솔직히 많은 경험은 없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스노우볼에 계시니까 이 PBL을 많이 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학습자들과 협력을 계획하는 선생님들께서 이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그것에 학생들이 익숙해지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교사가 느끼기에. 근데 이 협력 부분을 동료가 아니라 생성형 AI와 어느 정도 대체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BL의 한계를 저희가 생성형 AI로 보완해서 약간의 이제 더 단축된 차시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학생 중심 매체를 이용한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그 교수 방법과 평가 부분에 여러 가지 지침들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수업 설계가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그냥 해봐 라고 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성형 AI를 제대로 협조자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혹은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서양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저희가 가져다 쓴 질문의 분류는 정보 질문, 적용 질문부터 창안 질문까지 뭔가 익숙하신 그런 질문 드릴 텐데, 요 태스크 타입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요 질문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검사도 나중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모형 개발과 모형 타당화 연구 방법을 걸쳐서 예, 여러 연구 절차가 있었는데, 내적 타당화와 외적 타당화 둘 다 이제 사용하여서 나중에 저희 통계적으로 처리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게 연구 결과물인데 10가지 정도의 상세 지침, 그리고 해설, 예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를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요게 사실 지침 자체보다 그 지침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그 부분에서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저희 어, 열정과 능력이 출중하신 스노볼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던 부분이 그냥 글로 써져 있다, 뭐 이 정도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번부터 잠시 빠르게 살펴보면요. 수업 전에 일단 이 생성형 AI, 우리가 사용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이 있다, 친숙해져라 라고 하는 시간이 처음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1번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위 지침이 4가지 있고요. 그 지침에 대한 해설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예시들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은 그 다음으로 이제 PBL에서 문제를 제공하게 되면 학습자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구조화된 문제를 발견하도록 안내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재정의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부분이 2번 원리가 되겠고요. 3번 원리는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4번 원리에서는 개별화적으로 학생 개별 속도에 맞게 탐색을 지원해라 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5번 원리는 저희 윤리적 사용에 대한 안내인데요. 저희가 학교 생활에서 AI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장점과 한계 모두 안내해서 윤리적으로 태도 함양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어, 뭐라고 하죠? 저희 실제 어, 잠시만요.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수업을 진행할 때 이 부분에서 윤리 서약서 작성하기라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요 지침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6번 원리가 효과적인 질문의 유형과 수준을 지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활용에 대한, 그러니까 프롬프트 자체에 대한 안내도 여기서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질문 자체라는 그 질문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교수하는 부분이 이 지침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을 보시면 비판적 사고를 한 명을 위한 질문의 원리인데요. 어떻게 질문할지 그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직접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유도를 하고, 비판적 사고의 질문 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학습자가 어느 정도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유도함으로써, 뭔가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8번 원리가 저희 목적의식을 갖고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AI가 가져온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또 검토하고 검증하여라 라는 부분이 8번 원리이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요. 네. 9번은 저희가 생성형 AI의 응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사용할 때도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출처 표기 양식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해라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선생님들께서 활동에 필수적으로 넣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왔고 뭐 그런 것을 학습지에 보통 이제 표로 해서 빈칸에 넣어라라고 정리를 많이 시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해서 이걸 그냥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교수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질문과 그리고 탐구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마지막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돌아보는 이유는 나중에 순환적으로 처음 단계로 돌아가서 다음 활동에서 또 정보를 탐구하고 생성형 AI와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좀 수정을 하는 부분을 가져가라.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성찰 및 평가부 지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침에 따라서 수업 모형을 보신다면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형 부분은 그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를 제시하고 발견하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선생님들의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계획 수립한 다음에 진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자료 수집과 여러 사고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 제어한 다음에 해결안 도출하고 발표한 다음에 성찰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PBL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각각의 부분에서 질문이나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생성형 AI 세 축이 어느 정도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자체 단계는 저희 논문의 모형으로 담아 놓았으니 나중에 관심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화를 거쳐 보았더니 저희가 뭐 탐구성과 자기신뢰성,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채택한 그 비판적 사고 성향이라는 그 변수에서 어, 하위 항목이 이렇게 6가지죠. 네, 6가지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보니까 탐구성, 자기신뢰성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중에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다, 뭐, 그냥 꼼꼼하게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탐구성과 자기신뢰성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고,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태도의 향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PBL 수업에 비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피드백 받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더 이상 그냥 지원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계속 옆에 두고 협력해 나가는, AIDT도 이제 옆에 버튼을 두고 항상 협력할 수 있으시잖아요. 협력적 파트너로 하나의 에이전트로 옆에서 기능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 학생, AI 요 세 가지 축의 교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요거는 이제 연구와는 조금 별개일 수 있는 약간의 적용 부분인데요. 진짜 허접한 적용이라서 제가 그냥 흘려주시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이 PBL이라는 탐구 과정이 사실 수업 진행은 영어 교과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연구진이 초등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 이제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국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간에 이 수업이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영어가 여기 연구에 연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영어 시간에 PBL을 사용해서 한 학기를 진행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직 이제 저희 1학년 때는 해봤지만 저희 3학년을 데리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 약간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필요한 차시에 비해서 지역 사회적으로 뭔가 요구하시는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었고, 동교과 이제 같은 학년의 3명에 들어가서 이런 협의 과정이 약간의 부담으로 느껴져서 작게 좀 일부분만 가져와서 이런 상호작용을 해보자라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생성형 AI랑 질문만 이제 가져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연습과 성향만 좀 함양해 주더라도 어, 그래도 의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영어 독서반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책 등장인물을 AI 챗봇으로 만들어서 이 등장인물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본 것은 그냥 친숙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질문 유형을 교수한 다음에 그 유형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Death of a Salesman 읽고, 이렇게 친구들이 질문을 생각해보고 AI와 자신의 예상 질문을 비교해보는 이런 활동도 있었고, 어, 저희가 그 다음에 한 것은 5W's 1H, 그 육하 원칙에 대해서 질문 유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좀 수준 높은 질문들도 잠시 보였는데요. 아직 질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두었더니 뭐 수준이 다양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학기가 마칠 때, 그리고 2학기가 될 때까지 좀 끌어올리는 게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질문의 유형과 수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시는 연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쓰는 뭐 육하 원칙부터 thin, thick questions 아니면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이런 분류부터 인지적 수준별로 그리고 테스트 타입별로 창한 질문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의 종류를 한 차시마다 한 번씩 연습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다양한 수준의 질문 생성을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질문해봐라 라는 게 아니라 question stems 이런 critical thinking을 지원하는 이런 stems들을 저희도 사용했었는데 여기서도 사용함으로써 좀 더 비판적 사고와 연결을 그래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는 제가 단순히 질문하고 이제 응답을 기록해보고 약간 자기 생각을 적고 이런 활동을 지금까지는 하였는데 더 고차원적인 좀 재미있는 좀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약간 독서 동아리나 이런 곳에서 해보시는 활동들이 독서부님 모임을 제가 어, 참여한다면 이게 참관한다면 더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희망하고 있고요. 앞으로 동아리 지도하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문헌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코멘트나 여러 가지 주실 말씀이 있다면 제 배우는 자세로 겸허히 겸손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 얼굴도 보고 싶긴 한데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토요일 아침에 전 진행자라 세수를 했지만 네. 네, 목소리만 나와도 괜찮으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침 제가 저희 독서 분과여서 그 챗봇은 뭔가요, 쌤?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GPT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챗봇 만드는 플랫폼이 이제 나름 여러 개 생긴 것 같은데,
그, 제가 쓴 플랫폼은 미조였고요.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어, 저는 이제 GPT는 공유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조를 사용을 하였고요. 얘는 무료 버전도 제가 동아리에서 활용하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요걸 사용해 보았고, 여러 가지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쉬웠다는 의의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언어 모델의 특성상 책의, 책, 책 데이터도 다 학습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네, 책을 지식으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이 책의 이 캐릭터로 퍼스널리티나 보이스 다 적용해라 라고 인스트럭션 주게 되면은 그 캐릭터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편하다라는 점을 많이 느꼈고요. 지금까지 네,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해당 등장인물과 상호작용해봐라라는 느낌의 그런 활동이었고요. 챗봇의 구체적인 화면을 보여드린다면, 네,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호우즈 했는데 저희 스탠리와 제로 그리고 워든, 케이트 발로우 이렇게 질문을 해봐라 했는데 다 스탠리에게 질문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케이팝도 조금 있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챗봇을 하나 만들면 얘 인격을 설정해 놓았으니까 학생들이 이 링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한 것을 레코드로 로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료 버전을 좀 사용하게 되면은 AI가 그 학습 목표에 맞게 그레이딩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학습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냐를 뭐 A, B, C 이렇게 채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직 무료를 쓰다 보니 믿음직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유료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대답들을 또 읽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책을 다 읽었지만 다 느낌이 다르고 또 그 장면에 부각되는 게 다른데 그걸 또 네. 모아서 다시 읽기로 돌아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안 소중히 새기겠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독서 분과에 초대할게요. 아, 네, 저희 네. 모임하실 때, 네. 네. 그러면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가요? 류수민 선생님이 채팅창에 질문하셨어요. 이거 챗봇을 쌤이 같이 만드시는 거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선생님께서 아, 만들어서 네네. 지금 이제 리딩앤이라고 우리 독서 프로그램에서 지금 제일 올해 혁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능이 이 학생들이 읽은 책의 그 들을 AI로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넣어서 그게 되게 호평을 받고 있었고, 저도 학생들이 읽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공이랑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심화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놀랐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리딩앤 네, 같은 프로그램을 따로 안 네. 써도 그죠? 이걸 네,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예. 네. 그래서 위딩엔도 저도 써보고 싶은데 지금 아직 써보지 못했고요. 그 서비스가 6개 정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플랭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위딩엔에서 한 그대로인데, 저희 여기에서는 조금 더 캘리브레이션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더 넣고, 그리고 학습 목표를 또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속 질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파인 튜닝 그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 측면에서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리딩앤처럼 하나의 과정에 통합해서 부드럽게 이어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예, 떨어지겠죠. 네. 그래도 이제 교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 같은데요. 네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으시는 건가요? 그 미조 플랫폼에? 아, 네, 미주 플랫폼에 이제 음, 한 번 만들게 되면은 그 챗봇은 계속 있고요. 그 챗봇에 세션을 하나씩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 링크가 음, 하나씩 생성돼서 제공하는 그런 음. 형태로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음, 그리고, 네, 어, 그래서 공유 부분은 어느 정도 LMS를 사용하시면 보완이 되겠지만, 그 과정이, 예, 리딩앤 같이 하나의 통합적인 플랫폼보다는 음, 통합성은 떨어지는 부분은 음. 있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 어, 그 미조 사용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좀 그 파트 부분만 더 해주셔도 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선생님께서 미소의 답의 양이나 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학생 질문은 당연히 제가 그냥 질문해봐 라고 하니까 당연히 짧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교사의 지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얘랑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이 목표다. 몇 번 이상의 상호작용을 해라. 혹은, 어, 챗봇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후속 질문을 해라. 라고 특별한 인스트럭션을 준다면 학생의 인풋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소에게 인스트럭션을 줄 때, 어, keep answers, 300 words maximum,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준다면, 그 답변의 양이나 질, 그리고 language도 당연히 CFR B1에 맞춰줘.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파악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 계속 질문해도 돼요? 그 네. 학생들의 질문을 지금 영어로 쓰고 영어로 답변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 예, 책을 읽은 독후 활동에 있어서 영어로 질문을 반드시 쓰게 하면 그게 네네. 또 읽기와 쓰기가 별개의 사실은 기능인데 이게 좀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학생들, 사고력은 있고 잘 읽었지만 글로 표현하는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문제가 또 여기 불거질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독후 활동을 오히려 또 방해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아까 그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럴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교과로 그냥 읽기만 딱 보고 싶은데, 그 다음 활동이 너무 인지적으로 부담을 준다면 음, 학생들의 흥미를 약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음, 읽는 것의 즐거움을 앗아간다, 이런 음, 생각이 들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는 영어 독서반 운영할 때, 진짜 마실 거 사오게 하고, 그냥 진짜 카페에서 책 읽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활동 자체는 조금 더 이제 뭔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애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는 그런 성향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일단 조성해주고, 이걸 만약에 세 개를 질문을 하라고 했었는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능력 되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고, 그 언어가 나는 영어로 하라고 했지만, 너 탐구하고 싶은 질문이 그냥 한국어면은, 그 한국어를 일단 상호작용 자체는 영어로 해야 되기에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과정에서는 너가 한국어로 기록해도 된다 정도로 그런 친구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어로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아, 네. 실제로 그걸 사용하기가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그 크리티컬 페다고지라고 연구회라고 지금 교수님들 그 연구회가 있는데, 지금 딱 오늘 10시에요. 똑같은 시간에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거길 못 들어가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 함양에 외국어 사용을, 그러니까 타겟 랭귀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굉장히 위축시키고 사고를 자꾸 더 꺾게 만드는 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계속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도 책을 읽고 나서 영어로 네. 질문하고 영어로 답변을 받으라고 그러면 영어 네네. 교사인 우리들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은 어떤가? 선생님께서 이거를 계속 실험을 해보시면서 실제로 영어로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거, 그다음에 한국어로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걸 좀 또 비교해서 많이 데이터를 쌓아보시고 또 결과를 알려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해도 되나요? 그 뭐지? 혹시 안녕하세요. 챗봇 사용을 약간 어려워하거나 잘 지내시죠? 좀, 네네.
그 혹시 챗봇 사용을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그 사용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은 없었나요? 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뭐 질문을 주고받고 하나요? 학생들이?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중간에 어, 네. 그 질문이 약간 끊겼어요. 끊겼어요. 아, 네네. 저는 혹시 챗봇 사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없는지 궁금해요. 아, 챗봇 사용. 어, 근데 이 링크로 제공해주면은 진짜 그냥 채팅하듯이 하니까 이 챗봇 사용에 대한 장벽은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애들이 카톡 같은 단답형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음, 어떻게 글로 대화하는지를 좀 모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은 특별한 저희의 또 인스트럭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음, 예, 그 말로 하는 커리스폰던스는 상대방의 질문에 일단 답을 한 다음에 그 팔로우업 퀘스천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너의 질문만 그냥 슥슥슥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좀 교수하고 진행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음. 생각보다 그 어려워하는 장벽은 딱히 없었습니다. 네, 어, 생각 외로. 뭐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막 이런 뭐 그런 음, 학생들도 없어요. 이상한 질문. 근데 등장인물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막 이상한 질문을 하진 않았고, 특히 또 로그를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음, 나중에 선생님이 보는 것을 알려주면,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음. 되게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아, 재미있어야 될 그래서 텐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그렇습니다. 더 없으시다면 우리 차원준 선생님의 발표로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영현쌤 발표가 엄청 뭔가 컴팩트하고 되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너무 유익했는데, 저의 발표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간단 명료하게, 네, 좀 호로록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The Roles of,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쓸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이 미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뭔가 한국어도 좀 어설퍼지고 영어도 잘 못하게 되는 뭔가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좀 섞어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The Roles of Technology Advocacy and Networking Agency in Elementary Students' Engagement in Online and Face-to-Face Technology Mediated Learning인데요. 제가 보고 싶은 그 환경은 테크놀로지 미디어리 러닝이에요. 그래서 뭔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 학습 환경에서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종속 변수 혹은 제가 보고 싶은 결과는 학생들의 인게이지먼트, 그 학습 참여고 제가 관심 있었던 독립 변수, 그러니까 이 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변수들이 테크놀로지 아피커시랑 네트워킹 에이전시예요. 근데 이 관련된 개념들은 제가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현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이제 그, 강연을 먼저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제 요즘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뭐 AI를 활용한 교육 혹은 AR, VR도 한참 되게 유행이었다가 요즘은 하도 제네가 대세여서 좀 이제 많이 그 논의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그 교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점은 그럼 테크놀로지 활용하는 게 진짜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 인게이지먼트에 도움이 되는지 만약 인게이지먼트가 그러니까 학생들별로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의 그 참여가 다르다면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환경에 대해서 브로드하게 설명해 드리면 Technology Mediated Learning은 그냥 좀 아주 쉽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사람 간의 연결을 이제 그 연결을 하게 하는 인스트럭션을 그냥 테크놀로지 미디에이티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테크놀로지 활용 그 학습은 당연히 온라인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이제 그 영현쌤처럼 뭔가 챗봇을 활용해가지고
그 대화를 하게끔 뭐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온라인 공간에서 디스커션을 그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하게 한다면 이런 그냥 그 학교 현장, 그런 피지컬 클래스룸에서도 테크놀로지 미디어 러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그 결과는 이제 인게이지먼트였어요. 학습자가 얼마나 그 학습 프로시저에 얼마나 그 인볼브먼트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학습 참여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학습자의 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게 self efficacy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자기 효능감이 학생들의 동기와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학습 참여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쉽게 내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뭔가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교사 효능감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이제 내가 얼마나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를 그냥 교사 효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도메인 스페시픽하고 태스크 스페시픽한 특성을 가지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교사 업무 중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행정 업무를 하는 것도 있고 수업도 있고 뭐 학생 상담도 있고 뭐 생활지도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나는 되게 수업을 잘하는데 나는 생활지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뭐 나는 행정 업무는 되게 쉽고 잘할 수 있는데 뭔가 학생 상담은 좀 어렵고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self advocacy도 되게 도메인 스페시픽하고 텍스트 스페시픽하다 보니까 이 테크놀로지 환경에서의 그 이제 참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 이 테크 효능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제 하나의 독립 변수, 제가 관심 있었던 변수였고 다른 변수는 이제 네트워킹 에이전시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시티즌십, 디지털 시민성의 한 요소로서 이제 네트워킹 에이전시인데 약간 그 이제 그 뭔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약간 그 상위 그 카인드라고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얼마나 어떤 그 학습자가 그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협업하고 소통하는 걸 편안하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온라인 환경이 나한테 편안한지가 그 네트워킹 에이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는지와 내가 그 기술로 구현된 환경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상호작용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지는 뭐 물론 둘이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두 개가 어떻게 학생들의 그 이제 그 테크를 활용한 학습 상황에서 인게이지먼트에 관심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진행한 컨텍스트는 디지털 시빅 러닝이라는 프로젝트인데 그 여기 이제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이 그 digitalciviclearning.com에 들어가시면 그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거의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회교과 커리큘럼인데요. 그 사회 구성주의랑 그 Technology Enhanced Immersive Learning Principle에 기반을 둔 사회교과 커리큘럼이에요. 되게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 그 소셜 스터디, 사회과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는 그 과목 안에 이게 몰입하게 할 수 있을지와 그 고민을 해서 만든 커리큘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스몰 그룹 디스커션이나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시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에 그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뭐 특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구글 슬라이드 이용해가지고 이제 아이덴티티 트리를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 로컬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이 플립이라는 앱을 사용해가지고 그 뭐지? 그 뭐 뉴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좀 재미있는 테크놀로지 활용 그 활동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 뭔가 테크놀로지 아피커시와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이 참여에 얼마나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에 되게 적합한 컨텍스트여서 저희가 이 연구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연구 샘플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초등학교 4, 5학년이었고 2월 1에는 이제 2020년도에서 2021년부터까지 데이터를 모았는데 다 아시겠지만 그때 약간 큰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이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이제 2021년도에서 2022년도가 2월 2였는데 이때는 이제 그 규모가 좀 늘어났고 한 2배 정도 늘어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약간 코로나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환경. 그렇지만 그 테크놀로지 이머시브 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는 이제 활용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해 연도에 걸쳐서 시행됐지만 그 파티시펀트와 그리고 컨텍스트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어떻게 테크놀로지 아피카시와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학생들의 그 인게이지먼트를 인게이지먼트를 이제 예측하는지가 궁금했어요. 특히 테크놀로지 미디에이티드 러닝이라는 환경 아래.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제너럴 스페시픽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1년차 때는 그 활동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2년차 때는 인퍼슨에서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인게이지먼트만 물어보면 1년차 때, 2년차 때와 2년차 때 약간 재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차 때 이제 학생들이 그 인퍼슨 공간으로 돌아온 그 해에는 스페시픽 인게이지먼트라는 다른 요소를 쟀어요. 근데 이건 그냥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특정한 인게이지먼트인데 어떤 인게이지먼트냐면 이제 학생들이 그룹워크랑 그룹 프로젝트를 되게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퍼슨 수업이지만 그 테크놀로지를 되게 좀 많이 활용해야 하는 그런 스페시픽한 태스크에서의 인게이지먼트를 본 게 이제 스페시픽 인게이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원래 메인 퀘스천이었고 이제 코로나라는 요소로 2월 1에는 이걸 온라인 상황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고 2월 2에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인퍼슨 클래스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베이 아이템을 보여드리면 조금 더 그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어플리케이션은 테크놀로지 효능감. 그래서 문제들도 난 마이크로 팀즈를 사용해서 내 클래스메이트와 티처들이랑 커넥트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 클래스메이트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걸 도와주시는데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마이크로 팀즈 비디오 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네트워킹 에이전시는 나는 온라인에서 내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 혹은 나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내 친구들이랑 협업하는 걸 더 좋아해, 선호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네트워킹 에이전시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럴 인게이지먼트는 이게 평소에 얼마나 학습을 열심히 하는지 나는 그냥 뭐 클래스나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만큼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해. 그리고 스페시픽 인게이지먼트는 테크놀로지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스몰 그룹 디스커션이나 스몰 그룹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를 이제 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포인트에서 그 데이터 콜렉을 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독립 변수, 테크놀로지 어플리케이션이랑 네트워킹 에이전시, 그리고 이 흰색으로 표시된 게 제너럴 인게이지먼트랑 스페시픽 인게이지먼트, 종속 변수에서 학습 참여.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콜렉을 했고, 이제 메소드는 제가 막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리서치 퀘스천은 어떻게 테크 효능감이랑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학생들의 제너럴 스페시픽 인게이지먼트를 예측하는지가 이제 그 관심이 있었고 이 리서치 퀘스천을 탐구하기 위해서 위계적인 위계적인 다중 회귀 분석이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multiple regression은 이 서로 다른 독립 변수들이 이 종속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covaria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통제 변수예요. 그 통제 변수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female, fifth grade district, 더 가난한 그 교육구에 사는 게 학생들의 인게이지먼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테크놀로지 아프리카스와 네트워킹 에이전시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 효과도 제한하기 위해서, 이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건 모델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통제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테크놀로지 아프리카스랑 네트워킹 에이전시를 받고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걸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좀 느끼시겠지만 내가 얼마나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는지랑 내가 이 테크놀로지로 구현된 환경에서 얼마나 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영현쌤이 그 AI 관련된 그 교수법을 활용해요. 이게 독립변수고 학생들의 학습 참여가 종속변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 간의 관계가 학생들의 AI self efficacy, 뭔가 AI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 교수법과 이 학습 아웃컴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이 학습법과 AI self efficacy 간의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테크놀로지 에피커시와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되게 비슷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모델에서 그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서베이에 좀 미싱 데이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싱 데이터를 좀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뭐 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건 이 대문자 B 아래에 있는 이 숫자, 그 버드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관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부적 관계, 그리고 마이너스가 없는 건 정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머드가 됐다는 의미는 이게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부적 관계랑 정적 관계가 다 나타나긴 하지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이건 충분히 통계적인 우연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첫 해에 그 일반 온라인 환경에서의 그 인게이지먼트를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되게 큰 효과를 가진 게 더 낮은, 그러니까 좀 덜, 그러니까 좀 못 사는 디스트릭트에 사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큰 부적 관계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 뭔가 코비드의 영향이 되게 불공평하게 일어나서 더 못 사는 지역일수록 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 그거에 의한 학습 결손도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하고 나서 이제 이 인게이지먼트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 테크놀로지 애피커시가 아니라 네트워킹 에이전시라는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지도 물론 뭐 아예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 온라인 환경을 얼마나 뭐 컴포터블하게 여기는지가 되게 더 중요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Year 2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General Engagement도 또 쟀고, Specific Engagement도 쟀고, 그리고 데이터 컬렉도 인터벤션 전과 후로 두 번 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표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General Engagement를 보시면 이제 여러 요소들, 통제 변수 포함해서 여러 요소들 중에 테크놀로지 에피카시만 그 일반 그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하게 부적인 관계가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 인터벤션 전에 그 후에도 여전히 테크놀로지 에피카시가 유의한 관계가 정적으로 나오는 그 이제 정적인 관계가 갖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2월 1과 다르게 좀 더 못 사는 지역의 학생들일수록 더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로 돌아왔고 그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저 뭐 사실 뭐 얼마나 못 살고 잘 살고 있는 디스트릭트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이런 뭔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저희의 메인 파인딩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스페시픽 인게이지먼트 저희가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그 구현 환경에서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런 태스크들에서의 인게이지먼트를 보는 게 조금 더 그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시픽 인게이지먼트를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런 그 인게이지먼트들을 봤을 때 이건 조금 모델이 복잡한 게 그 이유는 테크놀로지 에피카시와 네트워킹 에이전시의 그 인터랙션이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작용이라는 것,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어떤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테크놀로지 에피커시가 높으면 더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할 것 같고 실제로 그래프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관계가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환경을 좀 편안하게 여기는 학생들일수록 테크놀로지 에피커시가 낮아도 여전히 높게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유지했고요. 반면에
내가 테크놀로지 에피커시가 그러니까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낮은 학생들 경우에는 테크놀로지 에피커시가 되게 좀 더 약간 큰 상관관계를 갖는 걸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낮거나 아니면 중간인 그 이제 그룹에서 좀 테크놀로지 에피커시가 그 인게이지먼트와 갖는 관계가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제 인터벤션 끝나고 이 스페시픽 인게이지먼트를 봤을 땐 이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지고 테크놀로지 에피커시만 그냥 유의한 변수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갖는 교육적 함의가 뭔지 그냥 이제 다시 한번 좀 뭔가 결과를 환기할 겸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인게이지먼트를 생각해 봐요, 저희가. 그러니까 Year 1에서의 온라인 환경, 그리고 Year 2에서 인퍼슨 환경에서 이제 둘 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좀 더 온라인 환경,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선생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다른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물론 이런 테크놀로지 애플리케이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겠지만,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되게 유의미한 요소였고요. 반면에 학생들이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수업이긴 하지만 이게 인펄슨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테크놀로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뭔가 인게이지먼트를 높게 리포트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그 인펄슨 수업에서도 테크놀로지를 좀 더 많이 활용해야 하는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인터랙션이 특히 이제 그 인터벤션 초기에 유의미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학기 초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랑도 잘 익숙하지 않고,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에도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과 이 온라인 환경을 얼마나 좀 편안하게 여기고, 온라인에서의 협업과 이제 인터랙션을 얼마나 편안하게 여기는지가 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뭔가 교사는 특히 이런 학기 초에는 뭔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러닝 인바이러먼트가 정말 안전한지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함의점을 찾아냈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인터벤션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터벤션 적응하고 나서는 이제 테크놀로지 에피카시만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학생들이 좀 더 그들과 좀 더 친해지고 뭔가 테크놀로지 미디에이티드 러닝 인바이러먼트에 좀 적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이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뭐 그냥 뭐 옆에 있는 학생들이랑 뭐 얘기하고 말고 그죠? 굳이 막 뭐 온라인으로 뭐 안 하고 그냥 뭐 이제 뭐 페이퍼 펜슬을 대신해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알터네티브가 있으니까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이제 조금 덜 유의미해진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희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그 한계점이 있는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그러니까 실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correlation study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물론 유의하게 나왔지만 이 테크놀로지 에피커시와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곧 인게이지먼트를 컷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프리젠트를 하면서 그걸 뭔가 커서 관계로 좀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그냥 관계가 있다. 이런 그냥 correlation, 상관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국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저희가 Year 1 데이터 컬렉을 했는데 이제 한국도 이제 온라인 코비드 상황에서의 온라인 러닝이 굉장히 약간 엄청 다이나믹 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왔다가 뭐 전면 온라인 했다가 1학년만 나왔다가 2학년만 나왔다가 이렇게 한 것처럼 미국도 굉장히 다이나믹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공학자들은 그때 상황을 온라인 러닝이 아니라 이머전시 리모트 러닝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1년차 때 학생들이 경험한 온라인 수업의 익스피리언스가 동질적이지 않았다는 그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초등학생들이고 그냥 교육구에서만 이제 학생들을
샘플링 했기 때문에 이걸 뭐 한국 학생들한테 적용한다든지 뭐 이 다른 이제 generalizability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 학생들 대상으로 데이터 컬렉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어쨌든 이 뭐 이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 시사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뭐 영현 쌤이 또 잘 이제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요즘 되게 많이 제가 이제 한국 교육 현장에 있진 않지만, 뭐 뉴스나 뭐 이런 걸, 뭐 스노볼 찰시나 이런 걸 보면, 뭐 엄청 디바이스랑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뭐 이제 온라인 수업을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뭔가 테크놀로지가 이제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항상 사용하실 때 이게 정말 학생들이 학습 참여를 높이는지는 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고, 만약에 학생들 그 개인별로 인게이지먼트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지 되게 교사로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테크놀로지를 생각보다 못 다루는 학생들도 놀랍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코비드 전에 막 뭐 뭔가 되게 막 카훈만 써도 학생들이 좋아하던 그런 호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면 뭐 학생들을 컴퓨터 룸에만 데려가도 막 엄청 막 학생들이 막 익사이티드 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좀 놀랐던 거는 생각보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공유 문서를 사용해서 라이팅 액티비티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타자를 막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거예요. 저희 막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노트북으로 타자 치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라이팅 수업하기 전에 타자 연습을 막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디바이스 쓰는데 그 학생들이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 인게이지먼트가 낮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런 뭔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디스커션 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AI를 통해서 어떤 그 뭔가 학생들이 말하기 연습을 시키거나 쓰기 연습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그 AI로 구현된 그 학습 환경 자체가 컴포터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는 그냥 인펄스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굳이 테크놀로지를 거쳐서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실 때 이런 여러 요소들을 활용하신다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되게 다이버스한 그 학생들을 인게이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빨리 끝낸다고 해놓고 되게 많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현 선생님 들어오셨다. 어, 아, 규현쌤 선생님, 너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규현쌤 뭔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요? 잠시만요. 뒤쪽으로 정말 배경을 흐릴게요. 원준쌤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애기 밥 차려주다가 영현쌤 발표를 놓쳤네요. 네. 근데 원준쌤 너무 저기 뭐지?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질적 연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양적 연구를 이제 진행하셔서 되게 그 표를 보면서 막 저거, 저 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되게 막 주의 깊게 봤었어요. 어, 저는 그 네트워킹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조금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테크놀로지 에피커시는 되게 저도 많이 듣고, 그게 뭐 이때 효능감이 그거에 더 뭐지, 그 학생들의 그런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놀로지 메리트 클래스룸에 더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금 이렇게 많이 연구되었던 것 같은데, 네트워킹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냥 뭐 에이전시랑 어떻게 다른지, 이제 굳이 네트워킹 에이전시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그런 뭔가 배경이 뭔지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똑같은 감사합니다. 질문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네. 흥미로운 개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킹 결정성은
조금 덜 연구가 된 분야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감히 뭐 이런 개념이에요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학자들이 아직 이제 이게 뭐 어떤 개념이다라고 약간 정립을 하는 단계여서 그렇지만 제가 사용한 그 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온라인 환경에서의 협업과 그 소통을 얼마나 편안하게 여기는지. 근데 이제 네트워킹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온라인에서의 뭔가 협업과 인터랙션을 보통 네트워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뭔가 소셜 네트워킹, 소셜 네트워크, 뭐 약간 이런 거에서 그 뭔가 네트워크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네트워킹이란 단어를 쓰면 뭔가 이 뭔가 네트워킹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몰라도 좀 그런 것들을 바로 연상할 수 있어서 아마 이 개념을 정립한 학자들이 네트워킹 에이전시라는 그 단어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네트워킹 에이전시라는 말을 처음에 이제 저는 들었을 때 네. 그게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협업과 소통을 얼마나 편안하게 여기는가라고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음, 네트워킹 스킬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음, 있는가로 바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계속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아, 온라인 상에서의 협업과 소통을 의미하게 됐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트워킹이면 또 뭔가 이제 뭔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죠? 그건 줄 그런 알았어요. 느낌을. 네. 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 선생님 제 논문에 대한 그거 abstract를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에 기술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네트워킹에 그 좀 잘하는 그런 성향에 있는 아이들이 기술 활용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한다. 뭐 이런 의미였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다른 해석이 아닌 게,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지 않은 그 서베이 문항에 약간 이런 문항도 있거든요. 나는 내 사진이나 어떤 포스트를 올리는 게, 올리는 걸 좋아해. 아니면 나는 뭐 디스커션 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 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뭔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음, 네트워킹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음, 왜냐면 그러니까 되게 막 뭔가 스마트폰 잘 달아도 내 사진 올리는 걸 좀 꺼려하고 남의 포스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댓글 다는 게 좀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 온라인 환경에서의 네트워킹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이해한 것처럼 이해를 하셔도 될 것 음, 같아요. 음, 음. 그럼 죄송한데 팔로우 퀘스천 하나만 더. 네. 끊겼어. 음. 멈췄어. 기현쌤. 돌아와. 팔로우 퀘션 너무 궁금한데. 지금 임기현 선생님도 워낙에 테크놀로지를 많이 공부를 돌아왔다. 네.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쵸. 저도 지금 뭔가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네. 끊어졌었어요. 예. 그 음.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그래서 이제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교육적으로 이렇게 뭔가 함양할 수 있는 컴피턴스인지 아니면 이렇게 학생들의 좀 뭔가 내재적 요인이 더 큰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 다른 스터디로 이제 예. 연구가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코릴레이션을 본 거고 이제 그 연구 같은 경우는 인터벤션을 통해서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본 연구가 또 있어요. 다른 음. 친구가 한.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뭔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막 디스커션하고 학생들끼리 막 얘기하게 하는 활동에 참여한 그 학생들이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컨트롤 그룹인 학생들에 비해서 더 이제 높아진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성향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 바뀔 수 있는 성향 혹은 약간 네 컴피텐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발표 너무 흥미로운 주제라서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네트워킹 에이전시와 테크놀로지컬 에피커시였나요? 하여튼 테크놀로지 그 두 가, 에피커시. 네, 테크놀로지컬 에피커시 두 개가 인터벤션 이 경우 이후에 인터랙션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원주쌤의 해석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 맞아요. 놓쳐가지고,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 그 인터랙션이 없어진 게 사실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터랙션을 설명해 드리면,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높았던 학생들, 그 온라인에서 좀 협업하고 협력하는 게 편해졌던 학생들은 테크놀로지 에피커시가 좀 낮아도 그 이제 그냥 인게이지먼트를 잘 했고, 반면에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낮았던 학생들, 난 온라인에서 막 협업하고 소통하는 게 좀 불편해라고 했던 학생들은 테크놀로지 에피커시가 낮으면 그 인게이지먼트도 낮은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벤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인터벤션 다 참여하고 나서 포스트로 쟀을 때는 이 둘 상호작용이 없어지고 네트워킹 에이전시는 이제 더 이상 인게이지먼트 예측하지 않고 오직 테크놀로지 아피커시만 이걸 예측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테크 효능감만 학생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예측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인펄슨 교실에 있고 이제 친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라고 해도 이제 친해졌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을 무시하고 이제 직접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뭐 이렇게 뭔가 쓰는 대신에 뭔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이랑 막 소통하고 협업하는 대신에 그냥 인펄슨으로 그냥 대체를 해버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학생들 자체가 그냥 그런 공간에 익숙해져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킹 에이전시가 좀 약간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variability가 줄어들어서 뭔가 뭔가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들 간의 그 격차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인터랙션이 없어졌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후자 되게 맞는 것 같은데. 해석이라면 약간 인터벤션이 좀 더 효과적이어서 그 부분도 향상시켜줬기 때문에 음, 교수의 나중에 교수에서 함의할 점도 있겠네요. 네. 그죠. 후자로 해석한다면? 네. 근데 네. 저는 약간 음, 테크놀로지를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저기 페이스 투 페이스 학생들끼리 사람들끼리 하는 쪽으로 더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음, 약간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쓰는 거는 테크놀로지를 그러니까 왜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애들끼리 뭐 토론해봐 이런 토론 하나도 안 해. 음, 그런데 약간 익명의 게시판을 주면은 토론이 일어나 뭐 이런 경우에 음, 그런 걸 이렇게 더 퍼실리테이트 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대면으로 잘 안 되는 상황일 때. 음, 만약에 대면으로 학생들끼리 얼굴을 보고 그룹 토론이나 뭐 짝 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다면 저는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질 때 이런 게 도움을 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써서 애들이 뭘 하다가 결국은 대면으로 막 가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게 되게 또 바람직한 것 같은 거죠. 테크놀로지,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다른 뭐 분도 사실, 질문, 네. 음, 혹시 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네네. 그, 애들이 응답한 퀘스천에어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길이요.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좀 대규모 프로젝트고 여러 것들 연구하다 보니까 한 20문제씩 한 30문제 정도를 5개 세트로 냈어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설문을 5개 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좀 설문 자체는 되게 길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당연히 학생들이 그 설문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설문들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음. 카메라 안 켠 분들은 질문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죠. 뭔가 궁금하지만 카메라 켜라고 할까 봐 뭐 질문 못 하시네요. 네. 네. 영희쌤, 채팅창에 더 질문 없으면 좀 정리를. 네. 네, 선생님, 저 근본적인 질문을 선생님들 다 갖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해 주셔서 두 분 감사히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교류할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